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공항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나영 기자, 먼저 지금 서울요금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어났지만 아직 심한 정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도 차들이 멈춤 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부근 부산 방향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서울 방향은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근도 차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전 한때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며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이 걸렸지만 정오쯤부터 정체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까지 4시간, 강릉까지 3시간 10분이 걸립니다.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죠? 네, 설 연휴 첫날부터 인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제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총 71만 8,800명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설 연휴 시작인 오늘 가장 많은 승객인 13만 67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측은 연휴 기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 공간 4,550면을 마련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아닌 의원마저 지도부가 자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동조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여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친한계가 아니지만 충정으로 쓴소리를 들린다며 장문의 SNS 글을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징계의 칼날로 처리하는 것은 공방이 보여줘야 할 리더십이 결코 아니라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징계를 내리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현진 의원 징계와 관련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 무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권에서는 합당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진보 진영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의 조국혁신당 비판을 직격했습니다. 연휴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수의 SNS 글을 게시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엔 미래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노출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동조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미래신도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변조까지의 증거로 냈다면서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SNS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진 않는다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다주택자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설 연휴를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배 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어린이 사진을 캡처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온라인 아동학대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 냉정하게 본다면요. 네.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감정 섞인 어떤 대립을 하다가 그분의 어떤 손녀딸 같습니다. 손녀딸의 사진을 올렸죠. 근데 모자이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다면 그 어른 싸움의 아이의 어떻게 보면 얼굴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기사도 됐습니다. 그리고 왜 아이를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동원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고 이거는 명확하게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4일 동안 내리지 않다가 그 이후에 내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과도 없었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주 전에 배현진 의원께서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는 본인도 부적절하지만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가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 하나 제가 곁들인다면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 근데 주인이 그 친구를 특정해가지고 CCTV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유죄이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징계가 결정되자 이 배현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교활한 선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제게 이것은 왜 썼냐, 당신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맞느냐, 민주당이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이번 징계로 공천권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이번 징계가 이 지방선거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서울시당 위원장도 선거에 의해서 됐던 분입니다. 네. 친한계 후보로서 본인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당권파 쪽 후보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기신 분인데 저런 식의 징계를 내림으로써 지방선거 서울시의 선거 진두지휘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겠죠.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은 그 부적절한 글을 올린 것,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뭐 도의적, 도덕적 아니면 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장동혁 대표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뭔가 무죄로 나온다면은 잘못된 걸로 나온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은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 아까 다른 사례를 드셨는데 어떻게 봐도 다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배현진 의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게 팔 다리를 다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이 그런 그 장동혁 지도부의 자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윤리심판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게 바라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 반발이 번지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징계 배경으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문제가 됐던 징계 사유에 대해서 네. 윤리에서 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저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는 저는 분명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 당의 기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소장파에서도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 앞두고 국민의힘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설이기 때문에 좀 하나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배현진 의원께서 어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하고 그런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분과에 대해서 본인이 좀 미안한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을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원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지금 지도부는
바뀌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난 전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지도부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건은 경찰 관련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찰 수사 나오기 전에 그렇다면 당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측을 쳐내기 위한 그런가 보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건데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윤리 결정이 설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치닫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삼진아웃을 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김정혁 전 최고위원 쫓아냈습니다. 배현진 시당위원장까지 정말 여기에 또 징계를 내릴 것이냐 설마 했는데 정말 또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1년 당원권 정지 상당한 중징계거든요. 민심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이 하나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를 강요하기 때문에 민심을 잃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거기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민주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예를 들면 합당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라는 직함은 그리고 당권파라는 존재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하나로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 민심, 설 밥상 아마 그 테이블에 올라간 국민의힘의 이 논쟁, 이 이슈거리는 아마도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사람들은 다 쫓아낸 정당, 목소리를 다르게 낸 사람은 다 징계한 당권파 이렇게 아마 테이블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1심 결론이 네. 어떤 나오든지 간에 저희는 이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인데 명시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계엄 해제 투표를 했다. 17명과 함께 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못된 수단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두 번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그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헌재에서 말을 했죠.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정치적 해법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헌재의 어떤 심판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존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이후에 분명한 저희의 입장이 나올 거라 좀 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내탓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가 서로를 향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초딩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면서 밤에 그렇게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어디에도 저는 협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초딩 논쟁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그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그 대통령의 오찬 약속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 법안이 통과될 거란 걸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 당시 그날 아침에 법사위 위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네. 그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걸요. 국민의힘만 몰랐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제안을 하고 연락을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뭔가 그 다음 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니까 그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리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게 그 전날 유튜브에서 전환길 씨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다음 날 경찰 수사 받으러 가는데 장동혁 대표 청와대 밥 먹으러 가는 거 괜찮냐? 나를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눈물에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초딩보다 못한 취소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음식점 예약한 다음에 당일 취소하면 무조건 수수료 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당일 취소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수수료가 좀 붙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그 불신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이 3대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합당 논란을 사법개혁으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1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본인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역할 분담이겠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의 법안이 그냥 날치기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4심제는 뭡니까? 우리 최종심이 1, 2, 3심에서 4심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한 번 더 한다는 거고요. 네. 대법관 수도요. 14명에서 26명을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87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하십니까? 재판을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없애고, 그리고 대법원 가서는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오면 4심제로 해가지고 헌재에서 무죄 만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제도와 시스템을 부수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저희가 화내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응하는 민주당 내 특위위원장에 정청래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걸 두고 지금 친명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 친청계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불붙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특검 추천과 관련돼서 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추천했던 인사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네. 아무래도 친명계 측 의원들 이런 쪽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특위의 필요성을 당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갈등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합당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청래 대표께서 반대 목소리를 좀 수렴을 하면서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선거를 향해 가야 되거든요. 거기 지방선거를 정청래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위원장과 관련된 인선에 관해서는 좀 다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 연휴에도 SNS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본인이 말한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자가 당착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는 1주택자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와의 어떤 거래를 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집은 집이 있습니다. 분당에 지금 현재 시세로 한 40억 가까운 그 아파트가 있는데 2022년도에 본인 판다고 하셨거든요. 1년 사이에 6억 원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안 팔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나 그 1주택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1주택자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하셨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본인은 왜 거주하지 않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파셔야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분당에서 그리고 인천에 와가지고 계양을 전혀 연고가 없는데 계양을 전세로 와가지고 그쪽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주택자 본인이 볼 때는 마귀와의 어떤 거래를 하는 다주택자한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 문제를 너무 악마화하는 거 제가 볼 때 자가 당착을 인증하는 자인하는 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논점을 자꾸 흐리고 논점을 이탈하고 문제 논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뭔가 투기 목적으로 달려든 사람들, 네. 다주택자 중에서 이런 그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정말 부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세금 정책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정말 빚을 내서 다주택자가 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지. 세금을 부과한다? 난 세금 오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을 못 버티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논쟁, 그런 거에 대한 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당신 갖고 있는 주택도 팔아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무조건 팔아라는 원칙을 지금 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랬었습니다. 다주택자들 다 무조건 1주택으로 정리하라.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 세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당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본인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파는 그게 실효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1주택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실효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건설적 토론을 해야지 자, 주택 있는 거 파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면서 왜 남 보고 팔라고 합니까? 이거는 논점에서 좀 벗어난 논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는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시사를 했거든요.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효과는 몇 달은 있겠죠. 본인이 공급에 대해서 뻔합니다. 윤호도 국토부 장관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재탕한다고 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 될 텐데 뭔가 책임 소재, 뭔가 탓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요.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다 거기에 삽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나 월세를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능력이 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집값도 오를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부동산 같은 민감한 문제는 선거 전에 잘 얘기를 꺼내지 않기는 하잖아요.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사실 선거, 특히나 전국 선거를 앞두고 또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네.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정책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사실 의구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왜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확실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과거에 정부했던 것처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어중간하게 하다가 그 실패를 봤던 그런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정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어떤 원칙을 갖고 이걸 쭉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아마 명절 전에 왜 했을까? 명절에서도 아마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만났을 때 이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올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 의지 이번에 확실한 것 같은데 정말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은데라는 이런 시그널을 명절 그 밥상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의지가 이 전 국민들에 좀 전달이 되고 시장의 반응도 지금 이미 조금씩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물량과 이런 반응으로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귀성길 행렬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와 안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해 5도를 찾으려는 귀성객들은 궂은 날씨에 배를 타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연휴 날씨를 장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으면서 뱃길이 막힌 겁니다. 이로 인해 오전 8시 30분과 9시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 두 척의 운항은 4시간여 동안 지연됐습니다. 설 연휴 첫날,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 5도를 찾으려던 귀성객 1000명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 앞에 배는 상황 보고 결정될 것 같거든요. 안개 때문에 섬에 못 들어가요, 배가.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한 중부 지역과 경북 등 영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끼면서 섬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는 없겠지만 내일까지 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본격적인 설 연휴 첫날인데요. 주목되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8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네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라고 말을 건네는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입니다. 네. 그 이재용 회장 뒤로 개미들로 추정되는 정장 차리면 남성들이 막 이제 쫓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라라고 권유하는 듯한 이미지로 보입니다. 저 이미지를 본 네티즌들이 JY님,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JY라고 하는데 JY님 후진하면 안 됩니다. 형 바로 탈게요. 안 탈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탑승할까요?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이 과거 삼성전자 굉장히 오랜 기간 약세였는데 이 투자자들의 하소연을 닮은 밈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였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큰일 났다 그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나왔던 밈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남성에 빗대서 어떤 남성이 후디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네. 이제 개미 투자자를 빗댄 여성한테 나 좀 봐줄래? 라고 말을 건네는 하지만 그 개미 투자자 여성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15만 원대를 찍을 때까지 계속 삼성전자 남성이 나 좀 봐줄래? 하지만 개미 투자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17만 원을 돌파하니까 갑자기 그 남성이 스포츠카에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보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 여성이 뒤늦게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식의 삼성전자 관련 밈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10만 원대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넘느냐 마느냐 계속 그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때 10만 전자 할아버지 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어떤 할아버님이 삼성전자 10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딸이 또 이러신다라면서 미음을 먹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밈이었었는데 어느덧 18만 전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재벌하면 다소 멀게 느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밈으로 재미있게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밌게 소화되는 것도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로서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삼성을 비롯한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요.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장교로 복무하게 된 것도 화제가 됐었고 또 그렇죠.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의 아들 역시 국내에서 그 수학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도 예. 또 화제가 됐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상속세 관련돼서도 깔끔하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재벌이 갖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자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재벌이 어떻게 보면 아이돌처럼 뭔가 이 공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 이미지에서 뭔가 밈으로 소화되고 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약물 음료로 모텔에서 남성들을 잇따라 숨지게 한 사건 짚어봅니다. 피의자 여성 김 씨의 모습과 택시 관계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급하게 빨리 가달라고 해서 그것밖에 더 이상 대응한 것도 없고 그게 다 목에 내렸다. 이 피의자 김 씨,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숨질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위험한 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다고요?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네. 처음에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서 숙취 해소제를 준 거고 죽을 줄 몰랐다라고 네. 진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내가 처방받은 벤조디아ze핀계 약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내가 그 약물을 처방받을 때 의사가 설명해줘서 그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약물을 건넸다면 이건 계획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아마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단순히 실수다 그러면 이제 과실치사가 되는 건데 네. 이걸 알고 있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걸 먹게 되면은 큰일이 날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 그럼 살인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 조사에서 그 입장이 바뀐 그 하나의 진술 말고 추가적인 정황이나 아마 약을 살 때 들었던 이야기, 추가적인 이야기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마 경찰이 이것을 미필적 고의로 볼지 정말 계획 살인으로 볼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분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주지검에서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졌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분실을 했다고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는 걸 최근에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2021년에 이제 압수를 해서 그때부터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 비트코인이 담겨 있던 저장 장치, USB 저장 장치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던 비트코인만 사라진 거예요. 그 사라진 게 22개인데 이게 현재 시세로 21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예. 잇따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암호화폐가 사라지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혹시 두 사건 서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그거에 대한 뭐 추가적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압수된 물품은 국가가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분실을 해버리면 국가가 배상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에 큰 손실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 부실을 들여다봐야죠.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압수물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추가 분실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또 배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억 원 정도라서 상당히 고가인데 이게 저장 장치에서 비트코인만 빼갔다. 상당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가 증거품으로 압수되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압수한 저장장치는 그대로 있지만 비트코인만 쏙 하고 사라지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파만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를 해서라도 가상화폐 관리 실태 이거를 조금 이참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팀 롯데 선수 일부가 이 대만 전지훈련지에서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게 확인됐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팀 그 구단이 대만에서 1차 스프링 캠프 그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선수들이 현지에서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지금 뭐 즉각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가 해당이 됐다고 롯데 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게 CCTV 영상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불법 도박장의 모습과 더불어서 한 선수가 어떤 여성의 신체에 손을 뻗는 듯한 모습까지 나와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네, 뭐 불법 도박에 성추행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일단 불법 게임장 간 건 반성하고 있지만 성추행에 관련돼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영상은 하나만 공개됐는데 아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좀 더 진실에 근접한 결과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팬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과거에도 불법 도박이나 이런 사례로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선수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니라는 태도로 특히나 전지훈련 가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으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억울하다거나 뭐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메시지보다는 구단을 통해서 그냥 자숙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단 측 귀국 조치를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선수들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일단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진상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선수들 개별 면담을 하고 있고 파악이 되는 대로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KBO 관련 규약에 따르면 선수들이 도박 등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에
실격 처분이나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제 뭐 중계를 어떻게 받느냐 차원이 아니라 대중 여론에 워낙에 지금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칫 이게 은퇴를 할 수도 있는 예.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대만 현지에서도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다고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화면에 아주 가장 크게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만에서도 이 야구가 엄청나게 큰 인기 스포츠거든요. 네.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나라에 와서 전지 훈련 중에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대만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구공이 아니라 두부를 훔치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예. 하네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이 두부를 훔친다는 게 이제 성추행을 뜻하는 은어기 때문에 지금 불법 게임장에 간 것뿐만 아니라 성추행 이 의혹과 관련돼서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여론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대만 야구 팬들은 한국 야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야구에도 관심이 많고 예. 또 한국 야구도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국으로 나가는 선수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에 이런 안 좋은 여론이 생긴다. 단순히 그냥 한 프로 스포츠의 선수 몇 명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적절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 한국 야구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야구계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계 도박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도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 같은 거 또는 그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거에 연루가 돼서 은퇴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도박장에 출입을 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안인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개별 몇몇 선수의 일탈 차원이 아니라 프로 선수들 전반에 걸친 어떠한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프로 스포츠계 전반적으로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설 연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기능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톤 트럭이 저렇게 서서히 끼어드는데 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또 보여드릴 SUV는요. 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데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요. 또 곡선 구간에서 차선을 이탈해서 벽과 부딪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율주행으로 오인을 하고 여기에 맡겨버리고 방심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 교통사고가 최근에 연평균 52%씩 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중에 교통사고 건수가 15건이었는데 네. 2025년에는 이 101건이 됐다는 거예요. 네. 5년 새 6.7배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 센서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나는 건데 이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데 주로 어떤 상황이 많은 건가요? 일단은 차로 이탈 사고가 전체 62%라고 네.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네. 이 도로를 가다가 조금 벗어났을 때 깜빡깜빡하는 그래서 경고를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제어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는 이 직선 구간에서 사고에 발생하는 게 77%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악천후. 뭔가 기상이 안 좋을 때 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사고로 이어지겠지. 날씨가 좋을 때는 이걸 좀 과신해도 되겠지. 날씨가 좋을 때는 이걸 믿고 이걸 쭉쭉 가도 되겠지로 생각합니다만 맑은 날 사고가 전체의 84%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센서를 무조건 믿고 운전하다가는 사고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운전 보조 장치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활용해야지 이것만 믿고 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낮이나 맑은 날씨에도 사고가 난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우리 운전자들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거 예. 확실하게 명심을 하시고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방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명절 때가 되잖아요. 네. 그럼 도로에 이제 차가 막히면서 차칫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를 쓰면서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졸 때 그때 경보를 울린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를 또 참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CIA가 중국 군부내 스파이를 모집한다는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정보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숙청으로 흔들리고 있을 중국 군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지 직접 보시죠. 이정민 기자입니다. 중국군 장교로 보이는 남성이 고위층의 부패 문제를 한탄합니다. 领导们真正在保护的只有他们自己的私利，最后留下给我们的就是收拾残局。 자리 보전과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더니 결심한 듯 나가 누군가를 은밀하게 접촉합니다. 任何有领导能力的人必定遭受忌惮，被无情绞杀。我不能让这些狂人来塑造我女儿未来的世界。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군 내부 정보원 스파이를 모집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국어로 만든 1분 30초짜리 영상에선 CIA에 협력하는 것이 가족과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접촉할 수 있는 우회로도 상세히 안내됐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실각을 발표했습니다. 坚决查处张又侠、刘振立是党和军队反腐败斗争取得的重大成果。 일단 수뇌부 숙청에 대한 불안과 불만으로 동요할 군 내부 인사들을 겨냥해 미 정보당국이 포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CIA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중국 내 정보망 붕괴 뒤 재건에 주력해왔다고 짚었습니다. CIA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정보원 모집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는데 존 래드클리프 CIA 국장은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없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남부지방은 차차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중부는 종일 공기질 탁한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2.2도, 대전은 12.9도, 부산은 15.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포근합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연휴 중반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월요일 동해안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